베니스의 개성상인 1권 4번 파일입니다. 사카이 78페이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 8월 17일에 죽었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죽음은 그의 측근들에 의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10월이 되자 히데요시의 죽음은 외부로 알려졌고 바다 건너 조선에도 전해졌다. 애초부터 히데요시의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조선에 출병을 했던 다이묘들은 히데요시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 군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사천에 주둔하고 있던 시마스 요시히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철병한 요시히로는 영지인 사스마로 가지 않고 사카이에 머물고 있었다. 시마스 요시히로를 비롯해서 지방의 다이묘들은 교대로 영지를 떠나 도요토미 가문의 직할지인 오사카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한다.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인질인 셈인데 그에 따른 비용은 다이묘가 알아서 조달해야 했다. 전쟁이 끝나면서 조선인 포로들의 처우는 한결 좋아졌다. 예전 같으면 목이 달아났을지도 모를 승업은 사면을 받았고 다른 조선인 포로들 몇 명과 함께 사스마의 영주 시마스 요시히로가 머무르고 있는 사카이로 보내졌다. 승업은 일본 말이 능하고 글도 익혔기에 사카이에 주재하는 재정관 우에스키 밑에서 창고 서기로 일하게 되었다. 미조 4년인 1599년 정월에 사카이 항을 스치는 바람은 몹시 차가웠다. 제법 요란하게 신년 행사를 치른 사카이 항은 다시 배들로 가득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크고 작은 배들은 파도에 출렁였고 짐을 가득 실은 배들은 돛을 한껏 부풀린 채 이와지시마를 지나 먼 바다로 나갔다. 승업은 방금 하역을 끝낸 미국들의 수량을 확인하고는 이어서 물표와 물량을 대조했다.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창고에 입고시키면 오늘 일은 끝이다. 승업, 확인 끝냈어? 사스마의 하급 존인으로 이리로 옮겨와서 승업과 함께 창고 관리를 맡고 있는 동갑내기 이치로가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승업은 사카이로 옮겨온 후로 더 이상 사람이로 불리지 않았다. 전부 확인했어. 그런데 물건이 많네. 오늘 중으로 이걸 다 창고 안으로 넣으려면 서둘러야겠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오늘 중에 끝내. 해도 기울었는데 오늘은 검수만 하고 작벽부들에게 지키라고 해야지. 그랬다가 위에서 말을 듣지 않을까? 요시히로님의 물건에 손을 댈 만큼 어리석은 놈은 사카이에 없어. 괜히 일을 버리고 끝을 내지 못하느니 차라리 내일 한꺼번에 마무리 짓는 게 더 나을 거야. 자벽부들은 승업과 함께 사스마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조선인 포로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일을 중단한 채 현장 관리자인 승업과 이치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이치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승업은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자벽부들은 여태 짐을 나르느라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런데 누구 보고 밤새 짐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그럼 우에스키님께 말씀드려서 자벽부들을 더 보내달라고 할까? 여기 있는 8명 가지고는 오늘 중으로 일을 끝낼 수 없을 테니. 승업이 대답을 한 차 이치로는 생각을 바꿨다. 그러나 얘기한다고 우에스키가 선뜻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 승업이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까지 멀거니 서 있던 자벽부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재빨리 움직이며 짐을 메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니 거리 저편에서 우에스키가 탄 가마가 나타났다. 우에스키는 사스마에서 올라오는 곡물 등을 팔아서 사스마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조달하고
또 시마스 요시히로가 사카이에 머물면서 쓰는 참근 비용을 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스마에 있을 때는 칼 휘두르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자여서 일처리에 허수룩한 데가 많았다. 아무튼 직접 한국까지 나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승업은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살펴보니 우에스키의 가마 뒤를 다른 가마가 따르고 있었다. 뭐야, 도시오잖아. 존인 주제에 놀이모노를 타다니. 이치로가 비위가 상하는지 이마살을 찡그렸다. 이치로는 같은 존인 출신이지만 자기와는 처지가 천양지차인 도시오가 안 입고 온 모양이었다. 가마라고 해도 존인들은 작은 요시테를 타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번 도시오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무사들이 타는 놀이모노를 타고 있었다. 몸집이 비대한 도시오가 우에스키 뒤를 따라 창고로 다가왔다. 사카이의 야노시인 도시오는 지방 영주들과 중앙 조정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급전이 필요한 일부 다이묘들을 상대로 돈도 융통해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한마디로 전국시대의 혼란 그리고 조선 출병의 덕을 톡톡히 본 자였다. 200석쯤 되겠군요. 도시오는 쌓여있는 곡물들을 살펴보고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우에스키에게 말을 붙였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우에스키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쳐서 전부 3,700석이 되겠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올 예정입니까? 글쎄 한 1,000석쯤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우에스키가 말꼬리를 흐렸다. 흉작으로 곡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참근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스마로 내려보내야 하는 물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 그 일을 관장하는 재정관은 죽을 맛이었다. 자금이 모자라자 우에스키는 도시오에게 사스마의 쌀 1만 석을 넘겨 입도 선매하고 돈을 끌어썼던 것이다. 그럼 모두 4,700석이 되겠군요. 그게 다입니까? 도시오가 몰아붙였다. 아마 더 올라올 게 없을 걸세. 당신도 알다시피 사스마의 큰 물난리가 나는 통에 수확이 신통치 않았으니까. 무사와 농공상의 신분 질서 아래서 우에스키는 제일 높은 신분이고 도시오는 최하층이지만 큰 빚을 지고 있는 마당이다. 우에스키는 벌개진 얼굴로 연신 도시오에게 사정을 했다. 진작에 받은 쌀 대금은 이미 다 써버렸다. 요시히로의 사카이 체류가 길어지면서 돈 들어갈 때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도 선금을 당겼을 때는 수확만 끝나면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물난리가 나면서 흉작이 될 줄이야. 작년 추수 때까지만 해도 사스마는 태풍이었네. 그래서 한관에 2석이라는 싼 값에 계약했던 건 당신도 잘 알지 않나. 그런데 물난리가 나면서 지금 쌀값 시세는 일관에 1석으로 올랐네. 실정이 그러하니 값을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나? 본래 무사는 돈을 천시한다. 평소라면 우에스키는 오로지 돈만 쫓는 도시오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큰 빚을 진 데다 갚을 길도 막연한 처지다. 우에스키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도시오에게 거듭 매달렸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었다. 우에스키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저도 요즘 죽을 맛입니다. 이자 돈을 내서 대금을 지불한 마당에 또 쌀을 사겠다는 사람과 이미 넘겨주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사스마에서 쌀이 더 올라오지 않을 거라니요.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독촉은 그치질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주도 겸하고 있는 도시오가 남의 돈을 빌렸을 리 없건만 도시오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절대로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하지만 표정만 죽을 상일 뿐 작은 눈은 부지런히 주위를 살피며 뭔가를 탐색하고 있었다. 도시오는 참근 비용을 선대해 주기도 하고 또 쌀을 선매하기도 하면서 당장 수중에 가진 게 없는 다이묘들을 상대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렇듯 달고 다른 도시오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칼을 휘두르는 것밖에 없는 데다 조선 출병에서도 제외될 만큼 나이도 많은 우에스키가 상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러면 미인도부는 다음 추수 때까지 미뤄줄 수 없겠나? 물론 지연에 따른 이자는 따로 지불하겠네. 그 정도가 우에스키가 강구해낼 수 있는 대책의 한계였다.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곤란합니다. 쌀을 넘겨주기로 하고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거든요. 무사에게는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하듯이 상인에게는 신용이 생명입니다. 정 사스마 쌀을 구하지 못하면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쌀을 사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 지금 형편에 어디서 그 많은 쌀을 구하겠습니까? 도시오는 털끝만큼의 사정도 두지 않고 몰아붙였고 우에스키는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몰라라 하는 시마스 요시히로와 사정을 봐주지 않는 도시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당당하게 앞장을 선 도시오와 풀이 죽어서 뒤를 따르던 두 사람은 어느새 창고 앞에 이르렀다. 우에스키가 다가오자 자벽부들은 잔뜩 굳어서 일손을 재촉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사스마의 추수분을 제가 다시 사는 걸로 하고 계약을 새로 하죠. 당장 모자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변통해 보지요. 도시오가 제법 생각해 주는 것처럼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나 우에스키의 표정은 여전히 침통했다. 도시오의 제안은 대금 지불을 연기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구실로 계속해서 사스마의 쌀을 독점하겠다는 뜻이다. 장사에 익숙치 못한 우에스키도 그 정도는 간파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사스마의 쌀 거래는 도시오의 수중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고 쌀값이 오르더라도 도시오에게 헐값에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오에게 선매한 것을 놓고 사스마의 가루들 사이에서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고 말이 많았다. 그런 판에 사스마의 쌀을 아예 통째로 넘겨주자고 했다가는 가루들이 달려와서 배를 가르라고 할 것이다. 참 어렵군요. 왜 하필 이때에 물난리가 나서. 도시오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우에스키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동안 은혜를 베푼 것도 있는데 마냥 내 입장만 내세울 수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족분을 조총이나 화약으로 대신 변제하는 걸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거라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는 수밖에. 조선에서 철병을 한 마당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오의 제안에 우에스키는 일시에 표정이 환해졌다. 갑자기 철병하는 바람에 조총과 화약의 재고가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당장 쓸 데도 없는 것들이다. 그래 주겠나? 내가 요시히로님에게 잘 말씀드려 보겠네. 우에스키가 반색을 했다. 왜 여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우에스키는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심정이었다. 그런데 값은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창고에서 한동안 썩혀야 할 테니까요. 도시오가 마지못해 응하는 표정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였다. 도시오는 조선에 출병하는 다이묘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우에스키가 가지고 있는 조총과 화약도 도시오가 판 것들이다. 도시오는 지금 제가 판 물건들을 되사면서 웃돈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궁지에 몰린 우에스키에게는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던 우에스키는 한결 풀어진 기분으로 돌아갔고 우에스키의 출현으로 자벽부들이 서두르는 바람에 쌀을 전부 창고에 넣게 된 승업과 이치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갔다. 승업은 우에스키가 머무는 저택의 오도리 나가에서 먹고 자고 있었는데 칸막이 행랑채인 오도리 나가야는 사스마의 토옥에 비하면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카이로 옮겨온 지 이제 석 달. 사스마에서 입은 상처도 거의 다 아물어서 승업은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었다. 이치로는 피곤한지 식사를 마치고 바로 잠이 들었지만 승업은 쉬 잠이 오질 않았다. 창고에서 도시오와 우에스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승업은 생각을 정리할 겸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몸은 떨렸지만 정신은 맑아졌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카이의 밤 풍경은 낮에 그것과는 또 달랐다. 오사카 교회에 자리한 사카이는 일찍부터 명과 조선, 류큐와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항구 도시다. 전국시대에는 사카이슈들이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지방 영주의 간섭을 뿌리치고 자치를 행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한 후에는 그의 통치 아래 편입이 되어 나가사키, 하카타와 더불어 도요토미 가문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항구 도시는 해가 졌음에도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아직도 짐이 남았는지 배토들이 말을 끌고 길을 재촉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거리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상점들의 간판 사이로 불빛이 흘러나와 사카이의 밤을 낮과는 또 다른 세계로 연출하고 있었다. 저 멀리 불빛이 가물거리는 곳이 예전에 이치로가 말했던 유곽일 것이다. 사카이는 사스마와는 달리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해 있던 승업의 본능을 꿈틀거리게 하고 있었다. 사카이의 밤을 밝히고 있던 빛들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바쁜 하루를 마감하고 활기찬 내일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승업은 전멸하는 불빛을 바라보며 우에스키와 도시오의 대화를 찬찬히 되새겨 보았다. 사스마의 시골무사 우에스키가 사카이의 노회한 상인 도시오를 상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도시오는 처음부터 우에스키를 가지고 놀았다. 도시오는 우에스키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례로 궁지에 몰아넣고는 제 실속을 다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오는 처음부터 조총과 화약을 다시 사들일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마당에 도시오는 왜 화약을 손에 넣으려 할까? 도시오의 수작을 진작에 간파한 승업이지만 그것만은 쉽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치로에게서 재고 현황을 보고받은 우에스키는 상을 찡그렸다. 그러면 3,000석이 조금 넘는 게 전부란 말이냐? 네, 도시오에게 200석을 넘겨주고 나면 정확하게 3,100석이 남게 됩니다. 이치로가 긴장해서 대답했다. 나머지 출고 예정은? 그러니까 내일 노부스케에게 1,000석, 다다보에게 500석, 둘은 이미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도의 슈샤쿠에게 모레 1,200석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담 중인데 1석당 1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우에스케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도시오에게는 쌀 대신에 화약을 내주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거래처가 도시오 하나뿐이 아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거래처에서 몰려들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일 것이다. 우이스키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거래처만이 아니다. 사스마에서는 자꾸 물자를 내려보내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현지 사정을 얘기하지만 완고한 가로들은 재정관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다며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었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물난리가 나서 흉작이 날 줄 어찌 알았냔 말이다. 우에스키는 너무 억울했다. 천재지변을 나보고 책임지라니. 어쨌거나 고비를 넘겨야 할 텐데. 고비만 넘기면 희망은 있다. 철병으로 일손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놀렸던 땅을 개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연히 내년부터는 수확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좋으니 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중 일이고 당장은 당겨 쓴 빚을 갚고 늘어난 입을 먹여 살려야 한다. 화약은 얼마나 남았느냐. 도시오에게 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매수한 값으로 계산하면 지금 사카이에 있는 재고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치로가 얼른 장부를 살피며 대답했다. 그러나 이미 도시오와 환매 가격을 따로 정한 마당이어서 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이치로나 뒤에 서 있는 승업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도시오에게는 우리가 산 값에 되팔기로 했다. 그런데 우에스케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그날 창고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던 이치로와 승업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우에스케를 쳐다봤다. 내가 그동안의 거래를 내세우며 도시오를 설득했다. 우에스케는 제공인 양 얘기했지만 승업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일었다. 도시오는 남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에스키는 도시오의 상대가 못 된다. 전쟁이 끝나면서 군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판에 도시오가 왜? 대신에 도시오는 우리가 에도의 슈사쿠에게서 받기로 한 대금에서 자기가 슈사쿠에게 진 빚으로 상계해달라고 하더군.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슈사쿠에게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되지? 갑작스런 질문에 이치로가 당황해서 장부를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뒤에 있는 승업을 쳐다봤다. 도와달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승업은 뭔가 미심쩍은 게 있어서 나서려던 참이었다. 잔금이 60대판이니까 300관쯤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치로에게서 장부를 받아든 승업은 슈사쿠와의 거래가 기재된 부분을 찾아내서 우에스키에게 건넸다.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아직 전국적으로 통하는 화폐가 없었다. 각 지방별로 천정대판과 천정소판 등의 금화와 천정통보 등의 은화, 그리고 물록통보 등의 전화가 통용되었는데 다른 화폐를 쓰는 상인들의 거래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환율에 따라 교환되고 있었다. 슈사쿠와의 계약은 에도에서 통용되는 금화로 결제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승업은 우에스키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사카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은화로 바꿔서 보고했던 것이다. 승업은 퍼뜩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류가에 괄호 열고 한전상 괄호 닫고를 겸하고 있는 도시오와 에도에서 긴자를 하고 있는 슈사쿠는 환전에 따른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환전 차액 정산을 물품 결제 대금으로 상계하겠다는 것이 왠지 석연치 않다. 지속적으로 돈 거래를 하는 두 사람은 매 거래마다 정산을 하지 않고 결제일이 오면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게 상례일 것이다.
그런데 왜? 더구나 지금은 결제일도 아니다. 그럼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군. 우에스키는 계약일자와 중도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고는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승업은 바짝 긴장이 되었다. 도시오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음이 분명했다. 도시오는 봐주는 척하면서 2달 후에 금화와 은화의 교환 비율로 지금의 결제를 매듭 짓자고 했는데 도시오는 남의 사정을 봐줄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환율과 관련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접하는 위치에 있다. 하면 슈사쿠가 쌀대금을 우리에게 지급하지 않고 도시오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뜻입니까? 승업이 확인하듯 끼어들자 우에스키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치로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우에스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금기사항이었다. 당연하지 않나? 너 제법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해줘야 하느냐? 무사는 원래 돈을 멀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까? 우에스키는 귀찮은 돈거래에서 벗어났다는 듯 후련한 얼굴이었다. 그런 우에스키를 보며 승업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칼이나 뽑아들고 사람 목을 치는 일이라면 모를까 노회한 사카이 상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순진한 자였다. 끌려온 땅이고 원수 같은 일본인들 일이지만 송상의 본능이 되살아난 승업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뻔히 눈을 뜨고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승업이 입을 여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불승이 안으로 들어섰다. 제법 나이가 지극한 승려는 우에스키와는 잘 아는 사이인지 크게 예의를 차리지 않았고 우에스키도 가벼운 목례로 승려를 맞았다. 여전히 건강해 보입니다, 우에스키님. 어서 오십시오, 서여스님. 그동안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너희들은 그만 나가봐. 건의를 하려던 승업은 아쉬운 심정으로 방을 나섰다. 승업이 너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어? 방으로 돌아오자 이치로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승업에게 물었다. 우에스키는 이누가와처럼 툭하면 발길질을 해대는 무식한 자는 아니지만 사스마 무사답게 엄격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업무와 관련해서만 아랫사람들을 상대했고 업무라고 해도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만 허용됐다. 일본인 존인들도 조심을 하는 마당인데 조선인 포로가 우에스키에게 먼저 말을 걸다니 이치로는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도시오와 슈샤쿠는 물품 거래도 자주 하나? 그러나 승업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슈사쿠는 환전이나 송금을 주로 지급해. 이번처럼 쌀 거래는 드문 편이지. 슈사쿠가 지금 사카이에 있다고 했지? 사카이에서 쌀을 넘겨주는 조건이니까. 그러면서 이치로는 쌀을 에도까지 운송할 경우는 인도 즉시 대금을 받고 사카이에서 넘겨줄 때는 인도 후 통상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게 상례라고 했다. 이것으로 분명해졌다. 도시오와 슈샤쿠가 앞으로 금화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서 우에스키가 슈사쿠로부터 2달 후에 금화로 결제받을 권리를 가로채려 하는 게 분명했다. 그런데도 우에스키는 물론 이치로도 도시오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사스마의 라쿠이치에서 샘이 밝고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던 이치로지만 사카이의 상인 도시오에게는 한낱 촌구석의 장사꾼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시오는 무슨 근거로 금화 시세가 오를 거란 판단을 했을까? 하지만 창고에서 입출입을 관리하는 게 전부인 승업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렇지만 도시오와 슈사쿠는 충분히 믿을 만한 정보를 손에 넣고 있을 것이다. 이봐,
뭘 그렇게 넋을 놓고 생각하고 있어. 어쨌거나 당분간은 도시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좋게 되었네. 이제 사스마에서 쌀만 제대로 올라오면 그런대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걸. 이치로는 한시름 놓았다는 듯 벌렁 들어 누웠다. 사스마 현지에서 올라오는 소식은 희망적이다. 금년 수확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도시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오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간파한 승업은 이치로처럼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도대체 도시오는 무슨 근거로 금화 시세가 오르는 쪽에 운을 걸었을까? 반대일 경우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승업은 심사가 복잡할 때는 늘 그러하듯 밖으로 나섰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사카이의 거리를 내려다보면 송상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투지도 살아났던 것이다. 영악한 도시오는 한번 후려쳐 먹은 것도 모자라서 재탕, 삼탕 해먹고 있는데 우에스키는 물론 이치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거기서 뭐해? 저녁 먹으러 가자.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지 이치로가 밖으로 나오며 승업을 불렀다. 먼저 가.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승업의 머릿속은 여전히 도시오가 무슨 근거로 금화 시세에 운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치로. 승업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치로를 다시 불렀다. 도시오하고 선매 계약을 맺은 게 언제지? 쌀 말인가? 그게 작년 8월 말 아니면 9월 초였을걸? 대금을 성금으로 다 받아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스마에서 물난리로 수확을 망쳤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지. 그때부터 도시오에게 코가 깨고 말았어. 조건이 아주 좋았지. 대금을 전액 선불로 지급하겠다는데 계약을 하는 건 당연하거든. 이치로가 허탈한 심정으로 그때의 일을 얘기했고 승업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새겨들었다. 조선에서는 빨리 화약을 보내라고 독촉이 빗발치는데 사스마에서 대풍이 들었다고 하니 더구나 전액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하니 잘 됐다고 계약을 했던 것인데 사스마에 물난리가 날 줄이야. 그 일로 우에스키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지. 엎친 데 덮친다고 조선에서 갑자기 출병하면서 다량 구매했던 화약은 전부 재고로 남게 되었으니 도시오가 도로 사가는 바람에 겨우 떨어냈지만 이치로는 제풀에 흥분해서 열을 올리고는 휑하니 식당으로 내달렸다. 물난리가 날 줄 누가 알았냐고. 이치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승업은 생각이 달랐다. 어쩌면 도시오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예상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사스마는 매년 8월이나 9월에 태풍이 불어오면서 많은 피해를 본다. 그런데 늦게 부는 태풍이 더 심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사스마에 있을 때 들었다. 그렇다면 틈만 나면 항구에 나타나서 현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묻고 다니는 도시오는 어쩌면 작년에 여름이 다 가도록 사스마에 태풍이 불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늦게 불어오는 태풍, 사스마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태풍을 염두에 두고 전비를 조달하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에스키에게 접근해서 전액 선불이라는 조건으로 쌀을 시세보다 싼 값에 선매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도시오의 뜻대로 진행되었다. 그런 마당에 도시오는 화약과 조총을 되사면서 돈을 부쳐먹더니 이번에는 슈사쿠와의 거래를 내세워 무지한 우에스키를 한 번 더 후려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오는 왜 화약과 조총을 필요로 할까? 영악한 그가 환매할 때는 팔 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왜 금화 강세에 돈을 걸까? 승업은 당장이라도 우에스키를 제치고 자기가 도시오를 상대하고 싶었다. 안에서 이치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승업이 식당으로 가려는데 아까 우에스키의 방에서 봤던 승려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무엇을 얻었는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 이봐 젊은이, 큰 거리까지 좀 도와주지 않겠나? 마부를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말이네. 밖으로 나가려던 승려는 승업을 보더니 도움을 청했다. 특별히 바쁜 일도 없는지라 승업은 짐을 받아들고 승려의 뒤를 따라 해가 기울고 있는 거리로 나섰다. 짐은 부피는 컸지만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승려의 느릿느릿한 걸음이 문제였다. 포로로 끌려온 조선인인가? 앞서 걷던 승려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그런데 조선 말이었다. 뜻밖의 상황에 승업이 주춤하자 승려가 고개를 돌리고 승업을 찬찬히 살폈다. 고맙네. 승려는 승업에게서 짐을 받아들더니 거리 한편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달이 바뀌어 2월이 되었건만 사카이 항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전 내내 양육을 끝낸 쌀들이 항구 한쪽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 오늘 일은 사스마에서 올라온 쌀들을 창고에 넣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어서 승업과 이치로 그리고 자벽부들은 한결 홀가분한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인도받는 측에서 나온 사람을 안내하면서 검수를 끝낸 이치로가 허리를 펴면서 승업에게 다가왔다. 물건 검수는 이치로, 장부 작성은 승업의 일이다. 수량이 전부 맞아. 직접 인도하니까 참 편해. 맨날 이렇게 인수와 인도 일정이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게다가 도시오 꼴을 안 봐도 되잖아. 본래는 도시오에게 넘겨야 할 쌀이지만 도시오는 벌써 전매를 해버린 것이다. 장부도 확인되었으니 이제 우에스키에게 보고할 일만 남았다. 도시오 자식, 아마 2배는 부쳐 먹었을걸. 이치로는 도시오가 미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어이. 도시오 욕을 한바탕 해댄 이치로는 고향 소식이라도 물으려는지 사스마에서 올라온 배로 향했다. 우에스키와 이치로는 도시오를 몹시 미워하면서 사기꾼 취급했지만 승업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 번번이 당하다 보니 그들이 도시오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도시오가 사기꾼은 아니었다. 도시오는 부지런히 항구를 누비며 정보를 수집했고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승부를 걸었다. 뛰어난 판단력과 결심이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실천력은 분명 배울 만한 것이었다. 남보다 먼저 행동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위험이 따르는 곳에 이익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현장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돈을 천한 것이라 치부하며 저택에서 거드름이나 부리고 있는 우에스키가 번번이 도시오에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명색이 재무관이면서 상거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 우에스키나 거래의 실무자로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치로는 도시오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도시오는 장사에 관한 한 작은 것도 무심히 넘겨버리지 않고 있었다. 남들은 무심코 넘겨버리는 하찮은 일들도 전부 주워 모아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승업은 일말의 경외심마저 일고 있었다. 내가 그를 상대할 수 있을까? 불현듯 승부욕이 일었다. 매수인 측에서 확인을 끝내자 자리를 뜨려던 승업은 항구 주변을 서성이는 한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해질 대로 해진 조선옷을 입은 남자가
하역이 끝난 배에서 내렸는데 가슴에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뭔지 몰라도 꽤나 소중한 물건 같았다. 남자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스마에서 올라온 조선인일까? 그런데 사스마에 있을 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조선인이군요. 사스마에서 왔습니까? 승업이 조선말을 하며 다가오자 불안에 떨던 남자가 반색을 했다. 댁도 조선 사람이군요. 일본말도 모르는 판에 여기서 뭘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던 중입니다. 성이 심이라고 밝힌 조선인은 그간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몹시 거칠었다. 자기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할 때 끌려왔는데 그때 함께 끌려온 사람들이 꽤 된다고 했다. 그럼 전쟁이 끝나고서 일본 땅에 끌려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외병들에게 잡힌 것은 한 1년쯤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고 외병들이 철수한다기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나 했는데 결국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몰려왔다. 전쟁이 끝났으니 포로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철수를 하는 마당에도 포로를 잡아왔다는 것은 일본 당국은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승업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조선인 포로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심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은 지켜봐야겠지요. 그런데 사카이에는 무슨 일로? 그제서야 심씨는 가슴에 소중히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렀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도공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끌고 와서 도기를 구우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재촉한다고 될 일입니까? 흙도 있어야 하고 가마도 설치해야 하는데 여하튼 하도 사람을 못 살게 굴게 우선 급한 대로 임시로 가마를 설치하고 조선에서 가져온 백토를 써서 이것을 구웠습니다. 승업은 심씨의 손에 들려있는 백자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심씨는 아직 만족할 수준이 못 된다고 했지만 승업이 보기에는 한눈에도 일본에서 흔히 대하는 도기와는 차이가 났다. 사카이에 있는 다이묘에게 보여야 한다며 가지고 가라고 해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본 사람도 있을 만큼 조선에서 약탈해온 도자기들은 일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었다. 이때까지 일본 사람들은 도자기를 구울 줄 몰라서 백성들은 톡이나 목기를 사용했고 귀족과 고급 사무라이들은 조선이나 명나라에서 들여온 도기를 쓰고 있었다. 승업은 사스마에 있을 때 혼바쿠쇼 집에 일을 나갔다가 그 집에서 고라이 부츠라고 하며 봄을 다루듯 하는 도기를 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선이라면 잡기로 났을 조악한 도기였다. 사스마에서 도기를 구울 수 있습니까? 백토를 구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빨리 백토를 찾아내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닥달한다고 될 일입니까? 가마야 어떻게든 만들고 유약은 어차피 사다 쓰면 되겠지만 백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 만들기만 하면 제대로 값을 쳐주겠다고 하지만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저러나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심씨는 벌써 승업에게 크게 의지를 하면서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를 물었다. 승업은 따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들 도공들은 조선인 포로들이 송환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고급 기술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리 만무였다. 이것은 고라이 부츠가 아닌가?
언제 나타났는지 도시오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승업과 심씨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 고라이 부츠가 사스마에서 올라온 것인가? 너 조선에서 도공이었던 모양이구나. 도시오는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심씨에게서 백자를 빼앗아 들고는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날뛰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괜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것 같아서 승업은 못 본 채하고 창고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심씨가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도시오는 승업을 불러 세웠다. 너 우리말 잘하지? 네가 통변해라. 그가 능숙한 사수마 벤으로 승업에게 통변을 지시했다. 같은 일본말이라고 해도 사스마에서 쓰는 말과 이곳 관서지방에서 쓰는 말이 사뭇 달라서 승업은 이곳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사스마에서 구웠는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본 사람이 나타나서 강압적인 태도로 묻자 심씨는 당황해서 더듬거렸고 승업은 무표정한 얼굴로 통변을 했다. 그럼 사스마에 도기를 굽는 가마가 있는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일부는 시험 삼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토는 어디서 구했지? 사스마에 백토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처럼 도시오는 날카로운 눈매로 질문을 이어갔다. 백토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조선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구웠습니다. 백자를 살피는 도시오의 눈에서 빛이 일었다. 도기를 직접 구울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전쟁이 나면서 일본과 조선 간의 교역이 중단되자 일본 땅에서 백자를 구경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사스마에서 조선인 도공들을 잡아다 직접 생산에 들어가려 하고 있단 말인가? 도시오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이렇게 큰 장사를 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단 말인가? 사스마라면 소나기에 쥐고 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이야. 어수룩한 우에스키도 도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사스마에서도 도기 제작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거래에서 자기를 배제하려 하고 있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도시오는 심씨를 상대로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대단하군. 그런데 이것은 굴뚝을 막고 구운 것인가? 도시오는 사카이를 대표하는 상인답게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도기를 굽는 방법에는 굴뚝을 열고 굽는 산화연번조와 굴뚝을 막고 굽는 환원연번조 두 종류가 있는데 도기가 회청색이나 회흑색을 띠게 되는 환원연번조로 구운 도기를 더 고급으로 치고 있었다. 일본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조선 백자나 명나라 경덕진 도기 모두 환원연번조로 구운 것들이다. 승업은 이미 도시오가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간파하고 있었다. 도시오는 사스마에서 자기를 빼돌리고 거래를 하려 하자 어떻게 해서든 사스마 도기의 약점을 찾아내서 거래를 회방 놓은 다음에 돈에 쪼들리고 있는 사스마를 압박해서 돈을 대는 조건으로 독점 거래를 따낼 속셈일 것이다. 참으로 교활한 자로군. 이대로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승업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송상의 본능이 되살아나면서 도시오를 상대하기로 했다. 끌려온 처지지만 조선인 도공들이 일본까지 끌려와서 힘들게 구운 도기들이 도시오의 농간에 말려서 헐값에 팔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직은 굴뚝을 막고 구울 수준은 못 됩니다. 이것은 굴뚝을 열고 구운 것들입니다.
도끼에 대해서 제법 상세히 알고 있는 일본인의 물음에 심씨는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대답을 했다. 그렇지만 승업의 입을 통해 일본말로 옮겨진 내용은 그와 달랐다. 물론 굴뚝을 맞고 구운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량으로 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마가 완성될 것입니다. 승업의 말에 도시오는 몸이 달아올랐다. 벌써 그 단계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아무튼 통탄할 노릇이었다. 이 좋은 장사를 놓치고 말았으니. 사스마에 도기를 굽는 가마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로군. 그런데 무늬는 어떻게 넣었지? 도시오는 집요했다. 같은 환원 연번조라도 명나라 경덕진 도기가 번조한 다음에 문양을 넣는 유상시문인데 비해서 조선 백자는 백토에 먼저 무늬를 새긴 후에 번조하는 유하시문을 구사하고 있었다. 품격에서 경덕진 도기가 조선 백자를 당해내지 못하는 이유였다. 무늬는 굽기 전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심씨의 말을 그대로 통변했다. 하면 최상품의 도기다. 어쩌다 이런 좋은 물건을 놓쳤단 말인가. 도시오의 얼굴이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로 일그러졌다. 혹시 근자에 사사키가 우에스키님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사스마에서 조선인 도공들을 잡아왔다고 해도 제대로 된 가마를 설치하고 유약을 구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다. 도시오는 다른 상인이 뒤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승업에게 직접 물었다. 며칠 전에 우에스키님을 만나러 들르기는 했습니다만 도시오와 함께 사스마에서 올라오는 쌀을 취급하고 있는 또 다른 사카이 상인 사사키가 우에스키를 만나러 오는 일은 많다. 승업은 도시오가 무슨 생각으로 묻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체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언제야? 혹시 오늘이나 내일쯤 다시 들른다는 말은 없었나? 도시오는 몸이 달아서 승업을 물고 늘어졌다. 승업은 순간적으로 망설임이 일었다. 사사키는 수시로 우에스키를 찾아왔지만 가마 제작에 소용되는 돈과 관련해서 찾아온 적은 없었다. 글쎄요. 우에스키님이 직접 상대하시는지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에스키는 도시오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사키를 끌어들일 만큼 상술에 밝은 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도시오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협상에서 유리하기에 승업은 조금 무리하기로 했다. 사사키야 도시오처럼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이니 그리 말해도 큰 탈은 없을 것이다. 그래? 그래서 사사키가 아까 큰 돈을 환전했군. 이봐, 확실히 말해봐. 사사키가 내일 우에스키님을 만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사스마에서 저자를 급히 올려보낸 것이고? 사사키가 돈을 환전했다. 그렇다면 말의 앞뒤가 잘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은 내친 김에 도시오의 애간장을 더 태우기로 했다. 사실 거짓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방금 도시오의 말과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내일 사사키가 우에스키님을 만나기로 했단 말이지. 언제쯤인지도 알고 있나? 그건 내일 그쪽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빼든 칼이다. 승업은 그렇게 대답하면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마디만 나누어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보는 도시오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묻는단 말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승업은 아차했다. 황급히 도시오를 쳐다보니 도시오는 벌써 도끼 눈을 하고 승업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사키는 그저께 승부에 갔다. 아마 보름 후에나 돌아올걸? 제법이구나 조선인.
나를 상대해 보겠다는 거냐? 그런데 너 여태 제대로 통변한 거야? 승업은 그만 마지막에 노련한 도시오의 유도 질문에 걸려들고 말았다. 도시오는 당황하는 승업과 무슨 영문인지 몰라 불안해하는 심씨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 사납게 노려보고는 횡하니 사라졌다. 이치로는 승업의 말을 듣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네 말은 잘 알아듣겠지만 우에스키님께서 찬성하실까? 굳이 막지는 않을 거야. 최소한 도시오에게 경고하는 효과는 있을 테니. 글쎄, 나는 솔직히 겁이 나는데. 이치로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우에스키는 일방적으로 도시오에게 당하고만 있었다. 그래서 승업은 이번에 사스마로 내려보낼 비단과 약재를 구입하면서 도시오를 골탕 먹이기로 한 것이다. 도시오에게 어물이나 과일을 살 것처럼 적당히 바람을 잡으면 눈치 빠른 도시오가 미리 어물과 과일을 대량으로 선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사입을 하루하루 미루면 어물과 과일은 장기간 보관하기 힘들기에 도시오는 몸이 달아오를 것이고 그때쯤에 값을 대폭 후려치면 도시오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어물과 과일을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다른 영국의 재무관들과도 연대를 해서 공동 구매를 하면 앞으로는 도시오가 멋대로 설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다다이치에게 슬쩍 귀띔을 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다다이치도 좋다고 하더군. 그도 도시오에게 불만이 많으니까. 잘하면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을 거야. 다다이치는 오이타의 재무관 야마가다의 보좌로 항구에서 수시로 만나는 사이다. 다다이치에게도 얘기했어? 자세한 얘기는 꺼내지 않고 슬쩍 귀띔만 했거든. 그런데 대답이 호의적이야. 우에스키님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치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얘기는 빼고 그냥 이번에 구입할 약재하고 비단은 잠시 뒤로 미루고 대신 사스마에 어물과 과일을 내려보내야 할 텐데 값이 오를 전망이니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어. 글쎄, 이치로는 승업의 말에 끌리면서도 여전히 도시오가 두려운지 쉽게 찬동하지 못했다. 확실히 네 말이 일리가 있어. 나도 도시오를 골탕 먹이는 일이라면 대찬성이지만 괜히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닐까? 며칠 전에 항구에서 도시오에게 당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치로의 말대로 무모한 짓일지도 모른다. 도시오는 절대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며 승업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사스마를 위해서 그와 대결을 펼칠 이유가 없다. 그저 하루속히 강화 회담이 열려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승업이 도시오를 상대로 한판을 벌이려는 데는 꼭 항구에서의 일 때문이 아니었다. 송상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승업은 우에스키를 가지고 노는 도시오를 볼 때마다 직접 상대해보고픈 열망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오가 아니고 우에스키다. 제 돈 주고 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번번이 도시오에게 당하고 있는 우에스키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너 정말 대단하구나. 도시오를 상대할 생각을 하다니. 난 번번이 당하면서도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이치로가 진정으로 탐복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문이 열리며 통인이 이치로에게 우에스키가 찾는다고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승업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통인이 다시 오더니 승업도 불렀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통인의 표정으로 봐서 우에스키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까닭을 알 길이 없었다.
혹시 이치로가 그새 도시오를 골탕 먹일 계획을 말해버린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치로는 머리가 늦게 돌아가지만 입은 무겁다. 하면 도시오가 미리 눈치를 채고 우에스키를 압박했을까? 그럴 리도 없다. 사카이뿐만 아니고 전 일본에 정보망을 깔아놓고 매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도시오지만 방금의 일은 승업과 이치로 두 사람만 알고 있다. 승업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치로는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우에스키는 잔뜩 화가 나서 들어서는 승업을 보고 욕부터 퍼부어댔다. 건방진 조선놈, 누가 너 보고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라고 했어? 우에스키는 어지간히도 화가 났는지 당장에 칼을 빼들 기세였다. 무슨 일로 이러는 걸까? 궁리를 해도 퍼뜩 떠오르는 게 없었다. 너 며칠 전에 도시오에게 잔뜩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너희 장사꾼들에게는 그렇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이나 늘어놓는 게 무슨 큰 재주라도 되는 거냐? 그 일로 내가 도시오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알아? 우에스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그 일 때문이었구나. 승업은 비로소 왜 우에스키가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 하나뿐인 우에스키에게는 장사꾼에게서 싫은 소리를 들은 게 죽기보다 싫었던 모양이다. 어쨌거나 우에스키가 길길이 날뛰니 걱정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도시오를 골탕 먹이기는커녕 당장의 불호령을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더 큰 문제였다. 우에스키가 승업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데 통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도시오가 지금 뵙기를 청했음을 전했다. 우에스키는 승업과 이치로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접견실로 향했다. 원래는 오늘이 도시오에게 빌린 어용금을 갚는 날인데 기일을 연기하기로 도시오와 얘기가 됐거든. 그런데 도시오가 사람을 보내서 갑자기 오늘 당장 갚으라는 거야. 줄곧 신용 거래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나 하면 곤란하다면서.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우에스키님이 나를 불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기에 그만 항구에서의 일을. 이치로는 일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잘못인 양 풀이 죽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이구나. 전말을 알게 되었지만 승업은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단기, 괄호 열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 괄호 닫고 란 말인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상술이다. 때 사카이의 상인 도시오가 그깟 일로 거래를 끊겠다고 나선단 말인가? 그리고 우에스키는 고작 그 일로 저렇게 펄펄 뛴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도시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나서준 것이기도 한데 승업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빌린 어용금이 얼마나 되는데? 그동안 많이 갚았지만 그래도 한 1천관은 남았을걸? 금년 수학 뒤로 미루기로 했는데 갑자기 당장 돌려달라며 난리를 부리니. 도시오가 참근 근무하는 다이묘들에게 고리로 참근 경비를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승업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툭하면 돈을 돌려달라며 다이묘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시오는 생활이 어려운 무사나 론인들에게 돈을 꿔주고 채무관계로 묶어서 제 수하처럼 다루고 있어. 이치로가 덧붙이지 않아도 승업도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우에스키가 저렇게 흥분해서 날뛰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오가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할 줄이야. 상황으로 봐서 우에스키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승업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무례를 당했다며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몰아붙이는 도시오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고 있을 우에스키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다시 사스마로 끌려가게 될까? 아니면 설마 전쟁도 끝난 마당에 함부로 목을 날리지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혹시 송환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그리고 도시오를 만나고 돌아온 우에스키는 한결 풀어진 얼굴로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예상 밖의 관대한 조치를 내렸다. 승업은 오늘도 별 생각 없이 서여 스님의 짐을 들고 따라 나섰다. 처음 한두 번은 서여 스님이 부탁하기에 짐을 들고 따라 나섰던 것이지만 이제는 아예 승업의 일이 되어버렸다. 서여 스님은 평소에는 혼마루가 보이는 곳에서 짐을 넘겨받았는데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장서 걷기만 했다. 승업도 마침 항구로 가던 길이라 치다부쿠로를 들고 묵묵히 뒤를 따랐다. 날이 풀리면서 사카이는 더욱 분주해졌다. 겨우내 뜸했던 배들이 줄지어 항구로 들어왔고 하역되는 물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에 모이키를 입은 짐꾼들은 아스지에를 들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녔다. 괄호 열고 아스지에 저울 겸용 지팡이 괄호 닫고. 며칠 전에 우에스키에게 혼날 뻔했다면서. 내내 말이 없던 서여 스님이 갑자기 며칠 전에 일을 꺼내자 승업은 어리둥절했다. 승업은 지금까지 서여 스님의 짐을 여러 차례 들어주었지만 서여 스님은 부탁이 있을 때만 말을 걸 뿐 그 밖에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승업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묵묵무답 짐만 들어주던 터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본에 건너왔을 서여 스님에 대해서 이치로에게 슬며시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이치로는 와카야마에 살면서 가끔 들러서 시마스 요시히로와 우에스키를 상대로 이런저런 시국담을 나누고 시주를 얻어가는 스님이라고 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시마스 요시히로는 어떤지 몰라도 우에스키도 모르는 눈치였다. 일전에 서여 스님이 승엽에게 조선에서 뭘 했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특별히 감출 일도 아니기에 승업은 사실대로 얘기해 준 적이 있었고 그 외에 따로 말을 나눈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우에스키에게 혼날 뻔했던 얘기를 꺼낸 것이다. 우에스키는 도시오에게 노란하고 있어. 도시오가 무슨 속셈으로 우에스키를 가지고 노는지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조금 지켜보기로 하세.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무튼 서여 스님은 여태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승업도 그날 일의 전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 도시오는 사람을 보내 거짓말을 하는 상대와는 거래할 수 없다며 우에스키에게 당장 돈을 돌려달라 하고는 막상 찾아와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약속대로 변제 기일을 연기하겠습니다. 역시 사스마 무사들의 가르침은 남다른 데가 있군요. 라면서 되레 우에스키를 잔뜩 축혀 세우고 돌아갔다고 했다. 도대체 도시오는 무슨 속셈일까요? 승업은 도무지 도시오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과 한 번쯤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뭔가 대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여 스님은 짐작이 가는 바가 있다고 했다. 기다려보세. 그리고 자네는 특별히 눈에 띌 행동은 삼가는 게 좋겠네. 서여 스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짐을 건네봤더니 빠른 걸음으로 거리 저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항구로 향하는 승업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도시오가 뭔가를 꾸미려 하고 있는데 서여 스님이 저지하려는 것 같았다. 승업은 한때 서여 스님을 조선말을 아주 잘하는 일본인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항구에 이르자 하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먼저 나온 이치로가 하역된 물품들을 장부와 대조하고 있다가 승업을 보자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미안해 이치로. 서예수님 짐을 들어드리느라 조금 늦었어. 별일 없지? 그럼 거의 다 끝났어. 이치로는 승업이 오자 살았다는 표정으로 송장과 물목표 그리고 장부를 승업에게 넘겼다. 간신히 숫자만 읽을 줄 아는 이치로는 장부 정리가 큰 고역이었다. 오늘 하역된 물품들은 정제된 당과 당밀로 약재로 쓰이는 정제된 당과 술의 원료인 당밀은 사스마를 먹여 살리는 주요 수입원이다. 하역은 별 어려움 없이 마무리되었고 장부 대조도 이상이 없었다. 이제 항구의 창고에 입고시키기만 하면 된다. 도시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치로가 불안해했다. 승업은 따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도시오가 나타날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당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류쿠가 원산지인데 류큐는 사스마에게는 속국이지만 일본 조종에게는 외국인 묘한 입장이어서 당밀 거래는 대외교육 취급을 받으며 조정의 통제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래서 사스마에서도 당밀 많은 사카이 상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일이 없게끔 아무리 돈이 궁해도 절대로 입도 선매하지 않고 물건을 먼저 사카이로 올려보낸 후에 사카이 상인들로 하여금 가격 경쟁을 벌이게 하고 있었다. 이런 귀중한 거래를 도시오가 그냥 놔둘 리 없다. 더구나 이번에는 수삼 년 동안 거래된 당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이 올라올 예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역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시오가 나타났다. 누리모노에서 내린 도시오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연신 싱글거리며 비대한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여 승업군 하역은 다 끝났는가? 여태까지는 일이 있으면 이치로를 상대할 뿐 조선인 포로 출신인 승업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도시오가 어느 틈에 이름까지 알아내고는 다정스럽게 말을 붙여왔다. 호칭도 너에서 군으로 바뀌어 있었다. 양이 상당하군. 하지만 입찰에 붙인다고 하니 내게 돌아올 물량이 있을까 모르겠군. 그런데 군의 표정이 왜 그런가? 며칠 전의 일 때문에 그런가? 뭘 그깟 일을 가지고. 도시오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 어르고 뺨치고 있었다. 나 사스마에게 섭섭한 거 많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려보낼 물품을 구하느라 죽어라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사스마의 쌀을 제값 받고 파느라 허구한 날 목이 쉬는데 이렇게 좋은 물건 내게 좀 나눠주면 안 되나? 도시오는 쌓여있는 당밀을 보면서 탐나느니 섭섭하다느니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말만 그러할 뿐 별로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다. 어차피 내 손에 들어올 물건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았다. 아무튼 대단한 물량이군. 이만하면 당밀 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는걸. 그래, 군의 생각은 어떤가? 도시오는 마치 당밀 중개상에게 묻듯 승업의 의견을 구했다. 하역 인부들이나 인소라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승업은 도시오를 상대할 기분이 아니었다. 하하하, 감정이 아직 안 풀린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과하겠네. 도시오가 호탕하게 웃더니 정색을 했다. 알아봤더니 군은 송상 출신이더군. 어쩐지. 내가 왜 여태 군이 송상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승업의 뒷조사를 한 도시오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연신 웃었다. 도시오는 자기는 젊었을 때 샴과 인도에도 가봤다며 묻지도 않은 말까지 짓거려댔다. 그래, 당밀 시세가 얼마나 변동할 것 같은가. 송상의 고견을 듣고 싶네.
도시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시세가 어떻게 되건 여기 있는 당밀들은 결국 전부 도시오님에게 넘어가게 될 텐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승업은 상대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도시오는 화를 내기는커녕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 하지만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도시오는 마치 해답을 듣기라도 하겠다는 태도로 승업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사스마가 류큐에 지불해야 할 사탕수수 대금길이 언제인지 도시오님은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오를 피하려던 승업은 그만 젊은 혈기에 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렇지만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승업은 이미 도시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다. 저 당밀들은 입찰에 붙이기 전에 도시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대책은 있다. 하지만 우에스키가 들을 것 같지도 않은 데다 서여 스님의 당부가 떠올랐기에 승업은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렇지만 도시오가 실실 웃으며 승업의 다음 말을 재촉했지만 승업은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 하하하, 역시 날카롭군. 과연 송상 출신이다. 꼭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사스마 같은 총구석에 있기는 아까운 인재 아닌가? 도시오는 호탕하게 웃고는 뒤뚱거리며 놀이모노에 올랐다. 3월이 되자 사카이 항에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우에스키는 당밀이 무사히 입고되자 한시름 놓았는지 승업과 이치로를 특별히 닥달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내내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물자를 구하고 사스마에 내려보낸 터라 봄에는 별반 바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우에스키의 방에서 서열 스님이 나오자 승업은 평소처럼 일어서서 서열 스님의 짐을 받아들고 뒤를 따랐다. 거리에는 벌써 유카타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거리로 나와서도 서열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고 승업도 그저 말없이 따랐다. 도시오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까부터 뭔가 심각한 얘기를 꺼낼 것 같은 표정이던 서열 스님이 돌연 도시오에 대해서 물었다. 시세 판단이 빠르고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승업은 느낀 바를 솔직히 대답했다. 비정하고 무자비한 면이 있지만 시세를 내다보는 안목만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빈틈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자지. 서열 스님은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한참을 걸으니 나지막한 언덕이 나왔다. 잠깐 저리로 가세. 서열 스님은 대답을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앞장서서 언덕 뒤편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지금 돌아가면 따로 할 일이 없지. 그렇습니다. 무슨 긴 얘기를 하려는 건지 서열 스님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언덕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승업도 엉거주춤 따라 앉았다. 언덕 아래로 사람들이 거리를 분주히 오고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간 면밀히 살펴봤는데 마침내 때가 된 것 같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승업은 아연 긴장이 되었다. 자네 장례를 어떻게 할 셈인가? 예? 승업은 깜짝 놀랐다. 뜻밖의 질문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화회담이 곧 열릴 예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포로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것만이 조선인 포로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그걸 모를 턱이 없는 서여 스님이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자네도 지금 일본 정세를 대충 알지 않나? 조선은 강화회담을 하고 싶어도
누굴 상대로 회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네. 서여스님은 지금 일본에는 조선을 상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음을 지적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로 일본 정세는 폭풍 전의 고요라고 할 수 있네. 곧 다이묘들 사이에서 일대 격돌이 벌어질 것이네. 당장은 도요토미 가문을 받들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네. 내 짐작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혼란한 전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네. 일리가 있는 분석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굴복했지만 그가 죽자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시다 미츠나리를 필두로 도요토미 가문의 가신들이 이에야스를 견제하고 있지만 힘의 균형은 차츰 이에야스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사스마 영주인 시마스 요시히로는 다른 도자마 다이묘들처럼 심정적으로는 같은 도자마 다이묘인 이에야스 편을 들고 있지만 아직 도요토미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승업은 대체 서여스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통 짐작이 가질 않았다. 곧 천하의 주인을 정하는 큰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네. 도시오는 벌써 화약 냄새를 맡고 조총이랑 화약을 사모으고 있더군. 우에스키에게는 돈 대신에 화약을 억지로 넘겨받은 척하면서 값을 후려치고는 막상 싸움이 벌어지면 2배 아니 3배 이상 붙여서 되팔 걸세. 그러고 보니 연초에 도시오가 억지로 떠맞는 척하면서 화약을 싣고 가던 일이 떠올랐다. 먹구름이 일본 전역으로 몰려오고 사스마에 불똥이 튀려 하고 있지만 서열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론은 아닐 것이다. 승업은 잠자코 서열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이 전쟁을 벌여서 도쿠가와 가문이 이기면 조선 조정과 강화가 어렵지 않을 것이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 출병한 적이 없으니 조선 조정으로서도 상대하기 편할 테니까. 통상도 재개되고 포로들도 송환되겠지. 그렇지만 도요토미 가문이 이기면 송환은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네. 승업은 가슴이 철렁했다.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전쟁만 끝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하지만 서여 스님의 예상은 냉정한 현실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승업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알겠는가. 하지만 도시오는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것 같더군. 이에야스가 이길 것으로 보고 예도 지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말을 사들이고 있으니까. 승업은 문득 전에 도시오가 슈샤쿠와 거래 상계를 이유로 지불을 금화로 줄 것을 요구했던 일을 떠올렸다. 하면 도시오는 벌써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었단 말인가. 도시오가 이에야스 쪽에 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그리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설사 도시오의 예상대로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을 제압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네. 사스마가 어느 쪽에 붙느냐가 또 문제지. 시마스 요시히로가 계속해서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을 바친다면 조선인 포로 중에서 자네 같은 사스마의 포로들은 귀양의 치장을 받을 수 있네. 그 또한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승업의 얼굴이 다시 흐려졌다. 서여 스님은 승업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닐세.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네. 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승업의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승업을 비롯한 모든 조선인 포로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희망의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혹시 사스마에서 탈출하려던 일이 문제가 될까? 그러나 그것은 정식으로 사면이 되었고 사스마의 무사들은 지난 일을 가지고 문제 삼을 만큼 옹졸한 사람이 아니다. 승업은 참담한 심정으로 서열 스님을 쳐다봤지만 서열 스님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지금 일본의 조선인 포로들이 얼마나 되는가? 서열 스님은 승업의 조바심에는 아랑곳 않고 엉뚱한 것을 물었다. 한 4, 5만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5만 명쯤 된다고 하더군. 그런데 이에야스가 이겨서 강화회담이 열리고 포로 송환이 추진되어도 그들 모두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걸세. 왜 그렇습니까? 승업이 따지듯 물었다. 조선인 중에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자도 있겠지. 일본인 앞잡이 노릇을 했거나 그동안에 일본인 처자를 거느린 자도 있을 테니. 그럴 것이다. 승업은 도모나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조선인 중에서 기리시단 괄호 열고 그리스도교도 괄호 닫고 이 된 사람들 중에서 귀국을 원치 않는 자가 있다고 들었네. 그러고 보니 일전에 사카이 거리에서 한 조선인을 만났는데 자신을 정 빈센트라고 기리시단식으로 소개를 하고는 전교의 자유가 없는 조선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해서 승업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다. 또 한 부류는 일본에서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 도공이나 유학자들은 어쩌면 귀국이 어려울지 모르네. 그 또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예견이다. 이번에는 도공 심씨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내 짐작으로는 자네도 그들과 같은 이유로 조선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네. 서열 스님의 말에 승업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도공도 아니고 유학자도 아닙니다. 승업은 서열 스님이 귀국 심사관이라도 되는 듯 펄쩍 뛰며 항의했다. 도공들은 애초부터 놓아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학자도 마찬가지다. 유학자 중에는 여기서 다이묘의 스승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승업은 무슨 소리냐는 듯 서여 스님을 쳐다봤다. 도시오는 지금 우에스키로부터 자네를 넘겨받으려 하고 있네. 알아봤더니 구체적인 금액까지 오고 갔더군. 도시오는 자네가 송상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지. 일전에 도시오가 자네에게 친근감을 보이며 말을 걸어온 적이 있다고 했지. 나머지 일들도 전부 도시오가 꾸민 것들이네. 도시오가 나를 자기 수하로 삼으려 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오로지 귀국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승업으로서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었다. 왜 도시오가 저를... 승업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도시오는 한번 작정한 일은 꼭 이루는 자다. 나중에라도 자네가 요시히로님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재무관은 못 되더라도 실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도시오에게는 여간 껄끄러운 일이 아닐 테니 차제에 아예 자네를 자기 수하로 만들려는 속셈이야. 더구나 유명한 송상 출신이니 욕심도 나겠지.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우에스키에게 돈을 갚아라 말아라 하면서 압박을 가했고 자신에게는 공연히 가까운 척하면서 접근했던 것이다. 도시오의 수하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네. 그런데 도시오가 자네를 노리는 이상 순순히 빠져나가기 힘들 걸세.
사스마에서 탈출을 기도했었다며.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네의 귀국을 막는 것은 도시오에게는 일도 아닐 걸세.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인가. 승업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사스마에서 강제노동에 끌려다닐 때나 사카이로 올라와서 창고 일을 할 때나 바람은 오직 하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기왕에 맡은 일이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만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이야. 참담해진 승업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서열 스님이 또 한 번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물었다. 자네 혹시 그냥 일본에 남을 생각은 없는가? 고향으로 돌아간들 부모 형제도 없지 않은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승업은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내 말은 그러니까 자네 능력이라면 도시오의 수하가 되더라도 반토나 오반토는 물론 야타하일이 더 나아가서 노래나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네. 승업은 도무지 설 스님의 속뜻이 헤아려지지 않았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걸까? 그러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승업은 뜻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일본은 제게 원수입니다. 부모 형제도 일본 사람들에게 잃었고 또 강제로 끌려온 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돌아가야 합니다. 사카이로 온 후로 먹고 지내는 게 사스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서여 스님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들 반겨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승업은 일본에 남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여 스님은 승업이 펄쩍 뛰는 것을 바라보더니 돌연 정색을 했다. 승업도 따라서 긴장이 되었다. 잠시 내 이야기를 해야겠군. 자네도 대강은 짐작하고 있겠지만 나는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네. 일본에 온 것은 전쟁이 나기 훨씬 전이었지. 서여 스님은 감회에 젖은 얼굴로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입에 담았다. 서여 스님은 본래 동네 사람으로 조선에 있을 때는 장사를 했는데 잠시 송상의 차인으로 송방에서 일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다 여인 문제로 관아의 아전과 다투다 젊은 혈기에 그만 아전을 죽이고 말았네. 잡히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대마도 상인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었지.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배를 얻어 타고 조선을 빠져나와 일본에 오게 된 것이네. 서열 스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본래 불자이기는 했지만 일본에 와서 승려가 된 것은 불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승려가 되는 게 가장 손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이기에 불제자가 되었다며 지금은 와카야마 일대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승려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조선에 있을 때 승업의 부친이 모시고 있던 송도 최부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서여 스님이 송방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구나. 승업은 일절 조선 사람 행세를 하지 않는 서여 스님이 왜 자기에게는 관심을 보였는지 알게 되었다.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고하던 서여 스님이 눈을 뜨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힘있게 말했다. 떠나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여태까지는 귀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승업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여 스님을 쳐다봤다. 혹시 자네가 조금이라도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지는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것이네. 서여 스님이 승업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땅에 남으면 자네는 결국 불행해질 것이네.
차라리 능력이 없어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지낸다면 그런 대로 버틸 수 있겠지. 그렇지만 능력을 발휘해서 자리를 잡고 또 생활도 안정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될 것이네. 나도 처음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앞뒤 볼 것 없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빴을 때는 몰랐지만 그런대로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밀려오는 사무치는 망양의 정을 뿌리치기 너무 힘들었네.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기에 일부러 조선을 멀리하고 조선인들을 피하며 살았네. 덕분에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고 일본인으로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스스로 느끼던 차에 자네를 만난 것이네. 긴 말을 마친 서열 스님이 장탄식을 늘어놓았다. 승업은 아무 말이 없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던 것이다. 자네를 보는 순간, 자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조선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네. 내가 송상에서 한참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뛰어다닐 때의 눈빛이 그러했지. 아니나 다를까 자네가 송상 출신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자네의 뜻이 확고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 땅을 떠나게 해줄 생각이네. 비록 나는 일본인으로 살면서 일본 땅에 뼈를 묻게 되겠지만 하지만 무슨 수로 도시오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업은 서여 스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이었다. 지금 사카이에는 담신민이라는 신한 상인이 머물고 있네. 내가 조선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네 얘기를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 휘상이라고도 불리는 명나라 신한 상인은 절강성과 강소성 일대를 근거지로 활발하게 해상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신한 상인의 영향력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선인 포로를 마음대로 빼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승업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여 스님을 쳐다봤다. 일본을 빠져나가려면 외국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주인을 따라 일본을 떠나는 수밖에 없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명나라 사람은 조선인 노비를 살 수 없다고 하는군. 그래서 담대인이 마침 일본을 여행 중인 의데리아 사람에게 부탁을 했네. 괄호 열고 의데리아, 이탈리아, 괄호 닫고. 자네를 노예로 사서 데리고 가달라고. 우에스키에게 지불할 금액은 담대인이 내주기로 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인가. 승업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담대인 말로는 우에스키가 놀라 자빠질 만큼 큰 금액이라고 하니 거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네. 그런데 담대인이 왜 제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승업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세히는 모르나 예전에 은혜를 갚는 셈이라고 하더군. 도시오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노예로 팔려가면 일본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데리아라니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인가? 사스마에 있을 때 조선인 포로 중에서 불랑기나 홍모이 등의 서양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간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의데리아는 처음이었다. 괄호 열고 불랑기, 포르투갈, 홍모이, 네덜란드, 괄호 닫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서양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지만 명나라에 도착하는 대로 담대인이 자네를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준다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네. 서여 스님은 어느 틈에 거기까지 손을 써놓고 있었다. 아마 모레쯤에 우에스키가 자네를 부를 것이네. 일단 나가사키로 옮긴 후에 의데리아인의 노예가 되어
그의 배에 오르게 될 것이네. 이후의 일은 말한 대로고. 서예 스님이 승업의 손을 힘껏 잡았다. 아마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네. 잘 가게. 마침내 고향 땅을 밟게 되었군. 그런데 어쩌면 또 다른 세상,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네. 서예 스님이 그리움 가득한 눈길로 승업을 쳐다봤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나 승업은 그걸 물어볼 경황이 아니었다. 스님께서는 고향으로 안 돌아가십니까? 승업은 저도 모르게 서예 스님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서예 스님은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스메바 미야코 괄호 열고 정들면 고향이다 괄호 닫고. 다시 일본 사람으로 돌아간 듯 일본말로 짧게 대답을 한 서예 스님은 몸을 털고 일어서더니 어둠이 깃든 사카이 거리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